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선무당이 저주를 내리고 또 선무당이 제 지인이 선무당을 만나가지고 막 가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했다가 결국에는 뒤통수 맞았던 배신당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진짜 제대로 무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제대로 된 퓨어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남발하지 않는다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다음 사연은 제가 이 퓨어한 신기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은영씨라고 하도록 할게요. 은영님네 집안은 무속신앙을 전부 다 믿진 않지만 연말이나 연초에는 약간 연례 행사처럼 가까운 점집이나 철학관에 가서 혹은 절 같은 데를 가가지고 한 해 운수를 보거나 집안에 임산부가 있을 때는 낚시를 안 한다든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조금 이런 기운을 중시하는 집들은 집안에 임산부가 있거나 새로운 생명이 들어서는 때는 낚시를 안 합니다. 아, 약간 살생 관련된 거는 안 하시는구나. 그 직접 살색이잖아, 그거는. 그쵸. 그렇게 치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남은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사할 때 나쁜 방향은 피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은영님이 점을 보러 가면은 무당이 대뜸 작두를 타야 할 아이가 왜 점을 보고 있어? 라고 한다든지 너는 무당이 될 팔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종종 듣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은영님은 어떤 특별한 존재 같은 걸 좀 본다든지 예지몽 같은 꿈을 되게 선명하게 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님이 6살 무렵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은영님이 너무 어렸잖아요. 6살이면은. 그래서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이 은영님과 동생을 맡긴 뒤에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외갓집이 상업에 종사했는데 그 파는 여러 물품들 중에는 이런 장례에 필요한 수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었대요. 판매하시는 것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물품이 어쨌든 많다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장례 물품을 집안에서 직접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의 가족들은 기성품이 아닌 다른 문양을 갖고 있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특별히 맞춤된 그런 관을 썼고 수의 역시도 기성품이 아닌 외할머니가 직접 술을 놓은 그런 특별한 수의를 당시에 썼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를 참여하지도 않은 은영님이 6살짜리 은영님이 장례식이 끝난 후에 어머니가 이제 집에 돌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한동안 사람들한테 외할아버지가 이런 무늬의 수의를 입고 계셨고요. 이런 모양의 관에 누워 계셨고요. 종이를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넣었어요. 라고 마치 실제로 그 장례식장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가지도 않았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도 수의도 다 특별 다 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묘사를 했대. 아, 심지어?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놀랬었대요. 이게 그냥 일반 관이고 일반 수의면은 아 집안에 이런 장사를 했으니까 이런 물건을 봐서 제가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할 텐데 그 제작된 거를 그대로 자꾸 얘기를 하더래. 그건 완전 신기하지. 뭐 아이니까 상상력이 좋아서 상상할 수 있다 한들 맞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 저 어린애가 와서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길래 저렇게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주변 가족들이 물어볼 때마다 어린 은영님은 엄마 아빠가 그 여동생이랑 다 같이 자고 있을 때 밤에 외할아버지 그때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밤에 저한테 이런 것도 다 얘기해주고 저랑 놀고도 가셨어요. 엄마 아빠 그때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라고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은영님네 4식구가 살았던 그 집은 직장에서 제공한 관사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딱 4명이 누워서 잘 정도의 공간만 있는 단칸방이었었대.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친척 중 누구도 와가지고 잠을 자고 갔던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치, 그리고 솔직히 돌아가신 후잖아요. 그치. 네. 그렇게 이 분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때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한 번 더 꿈에 나오는 일이 생겼는데 꿈에서 하교 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방에서
외할아버지와 은영님의 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였대요. 꿈입니다. 그래서 은영님이 외할아버지 언제 오셨지? 왜냐면 꿈에서는 돌아가신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빠랑 왜 갑자기 바둑을 두고 있지? 라는 생각에 두 분이 앉아있는 데를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는 엄청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고 계셨고 반대로 아버지는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방어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 바둑을 막 두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상을 팍 치더니 자네 이럴 땐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그렇게 방어만 하면 답이 나오겠나? 그럴수록 네 집만 뺏기는 거라고 하면서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호통치는 모습에 깜짝 놀란 은영님이 그대로 꿈에서 깬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다음날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은영님이 아빠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그 순간 그랬다니까? 좀 이상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얼굴이 하시더니 무슨 꿈인지 알겠다. 알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었대요. 당시에는 은영님이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에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어떤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일을 아버지가 덮어쓰는 위기가 좀 있었대요. 상황이. 네. 그런데 아버지는 어쨌든 자신이 안 했고 또 그 횡령한 직원과도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안 했다 정도로만 방어만 조금 하고 말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진 않으셨구나. 그치. 왜냐면 그 직원하고 친했잖아. 그래서 그 직원이 해고될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꿈을 꾸고 마침 신기하게 다음 주에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원래였으면은 그냥 나 아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소극적인 방어만 하고 원래는 끝낼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거야. 근데 딸이 꾼 꿈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횡령한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증거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렇게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막상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버지가 공범처럼 몰리게 됐었대. 그 직원이랑 짜고. 그 공범이 그런 식으로 뭔가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그 증거 자료를 곧바로 제출을 안 했으면은 꼼짝없이 공금 횡령으로 몰려서 회사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뻔한 일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와, 꿈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꿈, 자네 이럴 땐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그렇게 방어만 해서 어떻게 답이 나오겠나? 했던 그 꿈 덕분에 어떠한 불이익 없이 그 회사에서 정년 퇴직까지 하셨대요. 그때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근데 진짜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게 그 집 가족들이 이 정도 이런 무업 관련된 걸 믿는다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뭐 그런 꿈 뭐 신경 쓰지 마 이러고 말았을 텐데 어느 정도 그런 거는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비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영님이 27살 때는 당시에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꿈에 외할머니가 하얀 모시 한복으로 갈아입고는 깨끗하게 닦인 고무신을 신고 대문 밖으로 나서는 꿈이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대문 밖에는 먼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딱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외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빨리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입을 검은 양복과 셔츠, 검은 넥타이를 준비하라. 라고 은영님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그 가족들은 은영님네 가족들은 그걸 준비한 다음에 이제 다른 이모, 삼촌들까지 다 불렀대요. 병원으로.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는 다음 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은영님의 꿈 덕분에 자식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임종을 다 같이 지킬 수가 있었구나. 우와.
오, 신기하다. 아니, 꿈 얘기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딱 그런, 돌아가시겠구나 예상은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은영님이 하시는 딱 단계가 스텝 바이 스텝이, 오. 근데 막 가족들이 딱 듣잖아요, 바로.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영님이 34살 때는 친할머니가 당시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혼자 사시는 그 집에 딱 갔는데, 방문 앞에, 현관문 앞에 어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어떤 검은 형태가 그림자처럼 현관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은영님이 당시에 이걸 보자마자 딱 느낌이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같이 왔던 남편한테 당신은 들어오지 마. 당신은 밖에 있어. 할머니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혼자만 들어가서 할머니를 뵙고 나왔었대요. 근데 나오고 나서도 이 느낌이 너무 찜찜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방금 이런 걸 느꼈는데 아빠한테도 할머니 집에 당분간 가지 말라고 해. 할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가야 한다거나 할머니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은 꼭 아빠는 집 밖에 있고 엄마 혼자만 들어가서 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은영님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 엄마 꼭 내가 시킨 대로 해. 알았지? 라고 해서 부모님은 무척 당황해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워낙 이런 특이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은영님의 말을 듣고 할머니 댁에 출입을 자제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타 지역에 가거나 없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할머니를 뭔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거나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니까 뭔가 집에 가야 될 상황들이 자꾸만 생겼었는데 신기하게 꼭 그렇게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 갔다 오는 날이면은 접촉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넘어지셔서 다치거나 하는 일이 생겼고 몇 번 우연치고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 놀란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절대 할머니 댁에 안 들어가게 됐었대요. 오. 그리고 그 해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친정에 갔던 은영님은 할머니 댁에 인사를 하러 들리게 됐었는데 우리 왜 아까 봤던 그 현관문 앞에 검은 형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검은 그 존재는 점점 구름처럼 안개처럼 퍼져 있더니 어느덧 현관문 앞이 아니라 집 주변을 가득 감싸고 있더래. 그게. 근데 은영님이 그 감싸고 있는 그 검은 연기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한테는 곧 할머니가 돌아가실 테니까 상치를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 역시도 초상을 치르는 동안 회사에서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일을 미리 해두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안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일단 꿈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뭔가 어두운 걸 보고 나서 해석이 사실 바로바로 약간 돼서 얘기들을 막 아빠한테랑 엄마한테 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신기해요. 이게 진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퓨어한 신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외에도 예지몽을 꾼다거나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 너무나 많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대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셨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다 의미 부여를 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너무 예민해졌고 너무 곤두서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그냥 뭔가가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느껴져도 안 느껴지는 척 하면서 살게 되셨다는 거죠. 과몰입을 또 스스로 안 하셨네요. 만약에 과몰입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미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약간 정신병 오듯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이 너무 곤두서가지고 힘드셨겠죠. 모든 거에 다 의미부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의 지금 3가지 얘기만 들어봐도 이분은 진짜 신기가 엄청 강하신 거잖아요. 근데도 이분이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느껴도 안 느껴지는 척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 대단하시다. 왜냐면 보통 그런 약간 내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 이게 과몰입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또 노력으로 되셨지? 그럼요. 그래서 왜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또 친오빠도 그렇고 다들 신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들 이러고 사시거든요. 인간은 무조건 의지, 내가 땅에 발붙고 사는 이것만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꿈은 다 그냥 무의식일 뿐이다,
꿈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그래놓고 제가 꿈꾸잖아요. 그 누구보다 잘 듣습니다. 그래. 엄마 내가 어제 꿈꿨는데 할머니가 이불이 필요하대. 알았어. 너는 신경 쓰지 마. 하고 다음날 보면은 꼭 뭔가 어디 갔다 왔어. 혹은 내가 어제 꿈꿨는데 어릴 때 살던 누구 난 잘 모르겠는데 어디 외가 쪽에 누가 나타나셔가지고 옷을 새로 사달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알았어. 그러면 막 그런 연가옷 같은 거 사가지고 막 태워주고 막 이러고 와요. 엄마 아빠가 그 누구보다 안 듣는 분이신데 근데 저는 뭔지도 모르니까 몰라 옷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신기하다 진짜. 자, 여기까지가 은영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오늘의 사연이 아니었나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기대되는데요. 바로 최근에 겪으신 일이래요. 은영님의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2025년 올해 초여름에 남편이 혼자 가게에서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아직 영업 시작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일반 손님이 아니더래요. 그럼? 바로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왜 가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시주해달라, 혹시 믿는 거 있냐, 돌을 믿냐, 아니면 뭐 껌을 팔아달라, 꽃을 팔아달라, 뭐 어디에 이름을 좀 써달라라든지 별별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남편분 역시도 보통 이런 분들이 오면은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러시는 분인데 그날은 뭔 일인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시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그러던 분인데 그 스님이 왔을 때 그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얘기를 듣게 된 와이프 은영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큰 돈을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왜 줬어? 라고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그랬지? 그리고 스님도 아니고 그냥 딱 봐도 땡중이었어 사실은.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홀린 듯이 돈을 내가 건네고 있더라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은영님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 돈 받고 그냥 갔어?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맞다. 그 땡중이 나한테 고맙다면서 뭐 부적 같은 걸 뭔가를 줬는데 그게 어디다 뒀더라? 라면서 부적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신기가 있는 은영님이다 보니까 남편한테 됐어 찾지 마. 그냥 넣어둬 5만 원짜리 비싼 종이 쪼가리네 뭐. 그래도 뭐 부적이니까 좋은 기운 있겠지 라고 그냥 무심하게 얘기를 하고 일단락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날은 조금 날이 좀 그날 선선해가지고 안방이 아닌 집 거실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은영님은 왜 그런 1인용 소파 같은 데서 주무시고 남편분은 길다란 소파에서 둘이 각각 떨어져서 잠을 자게 됐었는데 은영님이 원래부터 잠을 잘 못 자서 좀 자답게 자는 게 좀 원래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거실에서 이렇게 약간 리클라이너 소파처럼 이렇게 누워있다가 딱 깼는데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 그래서 저기서 자고 있구나 하고 쳐다봤는데 그 순간 남편이 누워있는 그 소파 등받이 뒤쪽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순간 확 보이더래. 근데 이분이 막 잠에서 깬 상태라서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고 저기가 왜 저렇게 어둡지? 저기에 왜 그림자가 져 있지? 하는 정도였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천천히 더 가까이 쳐다보려고 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지더니 사라져버렸고 은영님이 내가 잠결에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뒤척였지만 결국 밤을 새게 되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부터 남편 주변에서 그 잠깐 보였던 그 검은 그림자가 더 자주 보이면서 남편이 거실에서 자든 안방에서 자든 옆으로 자든 뭐 정면으로 자든 상관없이 새벽에 그냥 무심히 깨갖고 남편을 쳐다보면은 꼭 그 검은 그림자가 남편 주변을 맴돌고 있더래.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왜 저게 뭐지 할 정도로 약간 희끄무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카맣게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고
약간 어떠한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실루엣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에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공기가 좀 무겁고 어둡다라는 느낌을 자꾸만 받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은영님 혼자만 느낀다는 거야. 아, 남편은 아무 그런 뭐 없구나. 어젯밤 좀 이상하지 않았어? 몸이 좀 아프거나 그런 거 없었어? 아, 어제 너무 잘 잤는데, 아, 나 어제 눕자마자 기절했잖아. 라고 한다든지, 아, 집안이 뭔가 약간 좀 꿉꿉하고 좀 공기가 무겁지 않아?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처럼 상쾌한 날이 별로 없는데? 한다든지, 남편은 정말 평온 그 자체였대요. 그럼 좀, 그럼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도 또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영님도 아,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요즘 잠을 좀 잘 못 자서 그래서 그런 건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주말에 매장을 나간 남편이 이상하게 연락이 자꾸만 되지가 않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진 은영님이 서둘러서 가게로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가게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은영님이 119에 서둘러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쓰러진 이유가 바로 지병 때문에 매일 먹던 약이 뜬금없이 부작용을 일으킨 거였대요. 매일 먹던 약이? 네, 근데 왜 우리 약간 그런 고지혈증 약이나 뭐 혈압약처럼 그 정도의 약인데 왜 꽤 오랫동안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부작용이 막 심각한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약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부작용을 일으켜갖고 남편이 그 가게에서 쓰러질 정도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약물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간 남편이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한 뒤에 치료를 받고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약 때문에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부작용 때문에 쇼크받아 쓰러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은영님은 내심 계속해서 남편 주변을 맴돌던 그 검은 형체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는데 그 검은 형체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니까 또다시 남편 주변을 맴돌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은영님이 새벽에 자다 깨갖고 그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 저게 정확하게 뭐지? 하고 실루엣을 자세히 보려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그게 잠깐 사라지고 또다시 아 방금 뭐였지? 잠들었다가 또다시 깨갖고 쳐다보면은 또다시 그 실루엣이 있고 또 저게 무슨 모양이지? 하고 보려고 하면 또다시 사라지고 이게 반복이 됐었대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 다녀온 뒤에는 이전에는 밤에만 보였다 했잖아. 네. 근데 병원에 다녀온 뒤로부터는 낮에도 보이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남편이 이렇게 젊잖아요. 근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여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래도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잖아. 가는데 순서 있어?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게 되면은 가게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 집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라면서 자신이 죽고 난 후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부쩍 자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뭐 한 번 쓰러졌었으니까 그런 염려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치. 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니 나 죽기 싫어 난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요쯤 됐을 때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무당집을 찾아가 봐야 되나? 남편을 데리고 라고 고민을 했지만 남편은 평소 점이나 이런 걸 아예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혐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점집을 가보자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몇 주가 흘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 사이에 남편은 혼자 운전을 하다가 옹벽을 혼자 들이박아가지고 충돌 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피해가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크진 않았대요. 근데 차는 폐차시켰대요. 폐차시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안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은영님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의 가슴 쪽에 뭔가 찌릿거리는 느낌을 자꾸만 받았었고 집에 오자마자 아 이게 무슨 느낌이지 싶어서 남편이 사고당한 날 입었던 그 점퍼 그러니까 그날 입고 있던 그 점퍼를 꺼내가지고 이제 안쪽에 주머니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머니 쪽을 뒤졌더니 스탬플러를 박아서 밀봉한 도톰한 빨간 부적 봉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스님한테 받은 부적?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씨 이거였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 바로 그 스탬플러로 찍은 그 심을 뽑아갖고 안을 보니까 역시나 안에는 부적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은영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 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점도 자주 보러 다니고 또 부모님이나 이렇게 주변에 친척들이 이래저래 이거 좋은 부적이야 해서 주는 부적들이 있어서 부적을 꽤 많이 봤었대요. 그래서 대충 부적을 보면은 아 이거 그때 봤던 그 문양이네 라든지 아 이거 그때 재작년에 받았던 신년에 받았던 그 부적이랑 좀 비슷하네 라고 해서 왜 부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대략 어떤 느낌의 부적이겠구나 하는 모양을 약간 추측해서. 네, 그거를 추측을 잘 하셔서 그 느낌상으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신랑 점퍼 주머니에서 나온 그 부적은 평소 은영님이 알던 부적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상당히 다른 문양이 그려져 있었대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이 잘못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예전에 언젠가 어른들이 알려주셨던 그런 방법 같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방법을 어떻게 좀 한 다음에 그 부적을 불에 태워가지고 버렸대요. 잘 안 타는 거를 몇 번이나 불을 붙이고 또 붙여갖고 겨우 불을 붙여서 태웠대요. 부적은 원래 활활 잘 타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게 전부 불에 다 태운 뒤에 교통사고가 누워있는 신랑을 깨워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굵은 소금과 팥을 양껏 뿌린 뒤에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집안을 묵직하게 누르는 기운도 없어진 것 같았고 그 이후로 심지어 밤에 깰 때마다 보였던 그 남편 주변의 그림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대요. 근데 이게 2025년 여름부터 시작된 거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인 진짜 거예요. 최근이네? 네, 완전 최근에. 그래서 정말 최근까지 계속 시달리셨고 최근 들어서 남편의 컨디션이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아예 일절 안 하신대요. 그래 만약에 그게 쓰러진 거에 영향이었으면 계속 지금도 했겠지. 맞아. 아니 근데 저는 마지막 이제 교통사고 이후의 얘기 들으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남편분이 심장이 나 좀 찌릿찌릿해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와이프분이 그걸 느끼실 수 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이래서 정말 약간 신기가 엄청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래서 요분도 그렇게 질문을 적어주셨어. 남편이 차사고가 났던 날 제가 한 행동은 기억은 나지만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날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저도 모르게 빨리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했던 행동이라서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게 정말 퓨어한 신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가까운 지인들은 되게 안 좋거나 되게 좋은 일 정도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에서 되게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라서 내 가족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죠. 혹은 거의 내 친구인데 거의 가족급으로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급으로 친한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 집안만 지켜주는 내 조상신이 발달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내 가족은 정말 잘 지킵니다. 그리고 아마 사연자분도 분명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 두 번째로 가장 딱 생각이 든 게 그 스님은 5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는데 그런 부적을 왜 준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것도 못할 망정. 그러니까 안 주면 차라리 난데 그런 안 좋은 걸 왜 준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을 잘 찝으셨어요. 딱 이 사연자님이 또 그 스님이 줬다는 부적이 신랑에게 불운을 불러왔던 걸까요? 라고 딱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사연만 봤을 때는 저도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안 좋은 부적을 줬고 그 사람이 저주를 내리는 땡중이었고 잘못된 신을 모시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부적은 다 저주받은 거고 그래서 그게 이 신랑이 받았을 때 안 좋게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은요. 물론 제가 그 스님을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저주 내린 부적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땡중이라고 직접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내린 부적에서 뭔가 잘못된 것도 맞는데 그 잘못된 부적이 남편한테 굉장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부적도 우리도 기운이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럼요. 백신도 그렇잖아요. 아, 부작용이 있잖아, 누구는. 근데 그거 부작용 일으켜라고 만든 그건 아니잖아. 오, 네. 근데 그걸 맞았을 때 열에 9명은 다 좋은데 한 명은 막 귀가 안 들린다든지 맞아. 막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픈다든지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말은 저도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아, 그 땡중이 저주 내린 부적을 줬나 보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그 사람이 내린 거에서 분명 뭔가가 오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좀 부정이 탔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남편과 더욱더 안 맞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그런 기운을 더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을 다 불러일으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저주 내리는 부적의 느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막 내가 막 이거를 저주를 갖고 다니면서 내한테 돈 주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저주를 내리겠다 할 정도로 미치광이가 있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아닐까요? 약하고 독이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이분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였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못 느끼셨어요? 요분이 원래 돈 안 주시는 분이잖아. 맞아. 근데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돈을 주고 있더라고 이랬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그 시기가 되게 안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돈을 아예 시주를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것도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5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시주를 하질 않나. 그리고 나서 그 부적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홀린 듯이 나에게 안 맞는 거인 줄 알면서도 기운이 이제 박살이 나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부르는 거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적은 약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도 정해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들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백신을 예로 들기 전까지는 부적은 좋은 걸, 그러니까 이게 필요로 해서 쓰는 건데 왜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저도 여태 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부적을 내릴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도화살 없애는 부적, 양마살 없애는 부적 디디디딕 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거의 막 분석하다시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부딪히는 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 부적 클래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적은 그냥 정해진 문양일 뿐이고 그 문양을 그냥 쓰면 된다. 그냥 그걸로 해갖고 이렇게 부적을 일반인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판단하는 게 기운을 보고 보는 거라서 최근에 우리 그런 대화 했었잖아요. 난 닭고기 잘 맞아. 난 오리고기 잘 맞대. 우리 이런 맞아. 얘기 했었잖아. 모든 고기는 다 좋고 맛있어. 근데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 알러지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부적도. 그래서 부적을 내릴 때는 이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돼.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운 그리고 조상 이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내려주는 거라서. 진짜. 네. 그래서 함부로 약간 쓰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함부로 아무나에게 받아서도 안 그럼요. 되겠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준 거가 없었던 것 같아. 여태까지. 저도 제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그러면 인터넷에 파는 부적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왜 굳이 무당한테 써야 되지? 라고 옛날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직접 보니까 이게 완전 그 개념으로 봐야 되구나. 이거 자체는 죄가 없지만 이게 어떻게 매칭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이 다 돈이 들어오는 부적을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다 돈을 벌고 그 개념이 아닌가? 왜 두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이 사람은 돈을 못 벌지? 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사람의 기운까지 봐줘야 되구나. 그럼 이 사람은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안 나가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돈 버는 부적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효과가 없는 거야. 제가 오늘 촬영 마치고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아니,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어플 중에 그런 부적들도 그냥 이렇게 화면 캡처가 가능한 그런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날 뭐였지 뭘 보다가 아 이게 지금 당신한테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화면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러면서 캡처를 해둬서 사진 저장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한다고.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네, 방금 딱 얘기했던 그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금전 들어오는 부적 갖고 있는 사람 다 들어와야지. 오히려 그게 안 좋게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올해 돈을 다 잃는 수였어. 근데 돈이 들어오는 부적을 갖고 있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돈이 오히려 뭔가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오히려 더 다 나간다거나 돈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온다거나 예, 왜냐면 내가 올해 깨지는 수인데 내가 돈 버는 부적을 잘못 갖고 있으면은 돈이 안 좋게 들어온다거나 내가 받지 말할 때도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내가 힘들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해석이 되네요, 진짜? 바로 지금 삭제 와. 한 가지 더 예로 들게요. 한 가지 더 예로. 보통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와 되게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자녀가 사춘기야. 그래서 얘랑 되게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럴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러면은 둘이 부모랑 자녀랑 화합하는 그 부적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보고 부모와 자식이 화합하는 부적을 써줬어. 근데 그거 쓰고 박살이 나요. 왜 박살이 나냐면은 둘은 올해에 서로 보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는 수야. 근데 그런 둘을 붙이는 걸 써놨잖아요. 아 일부러 더 더 붙이려고. 붙이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밥 먹는 꼴도 보기가 싫은 거야. 자녀는 우리 부모만 봐도 화가 나. 근데 자꾸만 부모의 그런 내 부모를 더 자꾸만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 그럼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완전 박살나요. 그 시기엔 오히려 이제 차라리 이제 자주 안 마주치고 이런 게 필요로 한 상황이었는데 부적을 정반대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자녀의 지금 운이었던지 그냥 단순히 사춘기 때문에 이런지 아니면 이 아이가 뭐 올해 어디 복잡한데 여러 가지 뭐 충과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부딪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랑 잘 지내고 오케이 써주게 써줬어. 그런데 박살나. 이건 남녀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자친구가 잘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우리 부딪혀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둘이 붙는 부적 써줄게. 붙는 부적 써줬어. 근데 둘이 깨졌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둘이 오래 안 맞거든. 그러면은 둘이가 서로 나쁜 거를 털어내주는 걸 써줘야 된다고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을 붙이는 걸 써주다 보니까 있는 게 막 고통스러워. 얘랑 있는 게 막. 근데 좋아. 어쨌든 좋으면 만나니까. 근데 좋은데 막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깨져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핸드폰 속에 지우실 분들 많을 거를 사실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진짜 부적에 대한 거는. 그래서 부적을 부적 책들도 있고 해요. 그거 단순히 보고 따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여태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적을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부적 함부로 쓰거나 받지 말라. 왜냐면 좋은 거니까 갖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온다고 생각으로만 단순히 생각을 해서 나의 기운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부적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부적을 이제 뭐 이게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태워서 버려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건지. 보통은 태워서 버려라고 해요. 보통은. 근데 그게 부적의 종류마다 달라요. 이 부적이 예를 들어서 귀신을 심각하게 쫓는 부적이야.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심각한 빙이어서 이거를 다 빼야 되는 그 정도로 센 부적이야. 그러니까 세다라는 게 기운의 강약이 아니라 조금 주제가. 네. 그러면 그런 거는 태워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태우지 말라고 해요. 왜? 저는 손님들한테. 왜냐면은 그거를 굳이 꺼내갖고 태우는 동안도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긴 합니다. 그냥 버리는 건 그럼 그냥 버리는 건 안 돼. 아예 안 돼요? 보통은 다들 태워버려라고 하는데 그게 태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손님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새로 쓰시거나 저한테 구슬하셨던 분들이 저 가지고 있는 부적이 있어서 해서 꺼내서 예전에 썼던 부적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장도 있기도 하고 그게 생각보다 막 우리가 생각한 거 그냥 후루루룩 막 이렇게 타진 않아요. 여러 장이면은. 왜냐면 약간 보기에 사실 한지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파크만 튀어도 그러니까 불 붙어서 타버릴 것 같은데 잘 안 타는구나. 안 타는 생각보다. 부적도 있어요. 맞아. 오늘 사연의 얘기서도 그랬잖아요. 그 맞는 말이긴 해요. 내가 저희 아빠가 겪으셨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고 그 얘기는 다음번에 저희 아빠가 최근에 직접 겪으신 일이고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
왜 아버지가 약간 그 무섭다고 표현할 만큼의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아래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